나는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 70년의 비밀, 오르골 속에 숨겨진 감동과 충격 진실. 오랫동안 간직한 오르골. 멈춘 줄 알았던 태엽이 손끝에서 다시 돌아가고 닫혀 있어야 할 안쪽에서 낯선 흔적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왜 이 오르골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가 평생 숨겨온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의 드라마를 시작해 볼까요? 한국전쟁,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전쟁뿐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 미군 트럭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따라 뜁니다. 헬로, 기브미 초콜릿. 아이들이 미군 트럭을 향해 뜁니다. 영자는 동생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트럭이 멈추자 한 병사가 내립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클라우드. Hey kid, are you hungry? 마이클이 주머니에서 쿠키 몇 개를 꺼냅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리고 영자는 동생을 앞으로 밀어주자 마이클은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왜 안 먹지? 마이클이 쿠키를 영자 손에 쥐어주자 영자는 배고픔을 참고 동생에게 건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이클의 트럭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영자는 동생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영자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들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후로 마이클은 가끔 영자네 집에 들렀습니다. 서툴게 배운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가며 영자와 가족들에게 통조림, 설탕, 밀가루 등을 말없이 두고 갔고 영자의 어머니 순녀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영자는 그 눈물의 의미를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영자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장례 후 며칠 집 앞에 마이클의 지프가 서자 마이클이 내렸습니다. 마이클이 영자를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입양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요. 저희 가족이 돌볼게요. 순간 영자의 어머니 순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녀는 흐느끼며 울면서 영자를 와락 잡아당겨 안았습니다. 마치 영자를 미군이 빼앗아 갈까봐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안 돼요. 영자는 가난해도 내가 키울기라 해. 순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우리 영자는 우리가 키울 겁니다. 가난해도 못 배워도 엄마 옆에 있어야 합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며칠 후 마이클이 떠나는 날 부둣가에 서서 마이클은 작은 상자를 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오르골이었습니다. 잘 간직해. 그리고 이름 봐. 여기. 오르골 뒷면에 작은 글씨. 마이클 클라우드. 마이클이 칼로 정성스레 새겨 넣은 이름이었습니다. 내 이름이야. 영자, remember me and be a good and strong person. 영자는 울먹이며 네, 잊지 않을게요. 오르골을 열자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군함이 떠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날부터 오르골을 늘 곁에 뒀습니다. 태엽이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아도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지란 무엇인지 어렴풋이 기억만 있던 영자에게 마이클은 잠시나마 아버지라는 그늘과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오르골을 열 때면 그 영롱한 소리가 사라질세라. 잠시만 열어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난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꿈결 같은 세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월사금을 낼 수 없었고 동생 5이 먹고 입어야 했으니까요. 동생들은 제가 학교 보낼게요. 약속해요. 영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영자는 낮엔 밭일, 밤엔 품삯일을 했습니다. 18살, 영자는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미용실에서 일을 배우며 돈을 벌었죠. 영자는 손재주가 좋았고 가게를 차릴 돈은 없지만 이 마을 저 마을 결혼식을 돌며 신부와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해주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곳. 태호는 살기 위해 버텼습니다. 서울 변두리. 태호가 신문 뭉치를 들고 뛴 새벽. 1, 2, 3. 오늘은 20부 팔았다. 조금 더. 조금만 더. 태호는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었고 군 복무 중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누나들이 있었지만 가난 때문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그게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새벽 기차에서 신문을 훔쳐본 태호. 어느 날 신문 한 귀퉁이의 작은 기사. 9급 공무원 모집. 태호가 기사를 뜯어냅니다. 이거다. 이게 내 길이다. 공무원이면 평생 밥은 굶지 않을 거야. 태호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에는 어두운 불빛 아래 책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9급 공무원, 23 사렸습니다. 합격 후 태호는 부산으로 발령이 났고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부산 근처 작은 동네. 태호가 하숙집 문을 두드리자 어서 오세요. 하숙생이시죠? 순녀가 맞았습니다. 네, 김태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태호. 부엌에서 영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고 태호 쪽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가난과 가난이 만났고 상처와 상처가 만났습니다. 몇 달 후. 저녁 식사 후. 영자 씨, 미용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밭일이나 남의 집 식모보다는 훨씬 편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동생들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요? 네. 다들 잘 다녀요. 저는 못 배웠지만 동생들은 꼭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칠 거예요. 대단하세요. 혼자서 다 책임지고. 어머니가 혼자 식구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내가 동생들을 키우고 가르쳐서 밥 굶지 않고 살게 할 거예요. 태호는 흐뭇한 미소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저도 비슷했어요.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게 한이에요. 어머니를 병원 한번 못 데려가 보고 돌아가시게 했어요. 가난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족을 꾸리면 절대 배고프고 춥고 굶지 않게 할 거예요. 바닷가. 두 사람이 걸으며 태호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공무원이라지만 9급이고 집도 없고. 근데요, 영자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영자는 저도 상처가 많아요. 근데 태호 씨랑 같이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잘 살아봐요. 난 자신 있어요. 영자와 태호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태호는 결혼식 날에도 신랑 입장이 다 되어서야 결혼식장에 도착할 정도로 일이 바빴습니다. 때는 전쟁 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물자와 각종 구호물자가 많았던 터라 항구는 늘 붐볐고
세관 공무원인 태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서울 발령이 났습니다. 서울살이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 무허가 일본식 집. 광복 후 전쟁이 끝나고도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외인들의 흔적이 남은 다다미 방이 있는 집. 영자는 온돌도 되지 않는 방에서 첫째 아들 용범을 낳았습니다. 산후조리라고는 할 수 없었어요. 아이의 기저귀를 찬물에 빨아오고 김장을 담가야 했습니다. 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제쯤 나도 저 아래 평지 땅에서 온돌이 들어오는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영자는 태호가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공무원 월급 봉투를 건네받아 참기름병에 줄을 그어가며 아끼고 아꼈습니다.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아이들 줄 밥은 있지만 영자가 먹을 밥은 모자란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덕에 영자와 태호는 그리 바라던 평지에 한옥집 한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옥집도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집이었고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남의 집살이도 아니니까. 아이가 넷이 됐습니다. 좁은 집에 6 식구. 하지만 웃음은 많았습니다. 가난해도 아이들은 가난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고 행복해 했습니다. 1976년 김포공항 세관 검색 때 태호는 세관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태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호의 동료 명석. 그와의 악연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이봐, 이 가방 한번 다시 확인해보게. 태호의 상관이 지시했습니다. 명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네, 과장님. 하지만 명석의 가방 속에는 밀수된 양주와 담배가 가득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명석은 재빨리 가방을 태호 쪽으로 밀어내면서 말했습니다. 태호 씨, 이 가방 검색 끝났죠?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태호는 네, 통과입니다. 라고 말하며 가방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순간 상관이 가방을 다시 열어보며 이게 뭐야? 가방 바닥에서 양주 3병, 담배 10보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태호, 이거 내가 검색한 거 맞지? 아닙니다. 이건 태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밀수 혐의. 그간의 성실했던 공직 생활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경찰차가 태호를 데려갑니다. 영자와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영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가 이제 겨우 6살. 그리고 남편은 구치소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영자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과연 영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태호의 직장 동료들이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동료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야죠. 고맙습니다. 영자가 울면서 답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정직한 사람. 그게 우리 태호 씨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둘 순 없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영자는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참고인 대질 신문이 있던 날, 영자는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 태호의 동료 명석의 내연녀였습니다. 영자는 그날 그 여자와의 만남이 어쩌면 재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즉시 태호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1층 직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제보로 조사는 2층 전 직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고인 김태호는 1976년 11월 15일 김포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밀수품이 든 가방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밀수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료 명석이 고의로 가방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77년 봄 서울지방법원 태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하며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김태호가 무죄임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아내인 이영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영자는 증인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하였습니다. 이영자 씨, 지난 11월 검찰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참고인 신문이 있던 날, 복도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명석 씨의 내연녀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와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 여자에게 간청했습니다. 우리 태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그 여자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 여자는 진짜 범인은 1층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우리 그 이가 짐작하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하며 재판장님, 이것은 김포공항 세관의 근무 배치도입니다. 이 명석은 2층 검색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연녀는 진짜 범인이 1층 직원이라고 했겠습니까? 명석이 자신을 감싸려고 내연녀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방청객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일어서며 이에 있습니다. 이는 전문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추가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명석의 동거인 박미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은 이명석과 어떤 관계입니까? 통거 중입니다. 지난 11월 검찰청 복도에서 이영자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박미선은 시선을 피하며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이영자 씨에게 1층 직원이 진짜 범인이라고 말했습니까?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여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내연녀 박미선은 법정의 엄중함에 잔뜩 겁이 난 채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명석 씨 그이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명석 씨가 증거를 없앨 동안 수사에 혼선을 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명석이 범인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내연녀 박미선은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물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째, 이명석의 은행 계좌 내역입니다. 밀수 직후인 11월 16일 수입업자 이철수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이명석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현금 봉투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이 봉투에는 밀수 일정과 분배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계속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관 상관인 김 과장의 증언서입니다. 변호사는 증언서를 읽었습니다. 나는 당일 이명석이 가방을 김태호 쪽으로 미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일어난 일이라 확신하지 못하고 보고하지 않았다. 재판장님, 이 모든 증거가 증명합니다. 진짜 범인은 이명석이며 피고인 김태호는 무죄입니다. 이명석을 증인대에 앉혔습니다. 증인은 1976년 11월 15일 자신의 밀수 가방을 피고인 태호에게 밀어넣은 것이 사실입니까? 명석은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은행 계좌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사물함에서 나온 현금 봉투입니다. 증인은 답변하시오. 명석은 무너지며 죄송합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새 살림을 차리려면 돈이. 발각될 뻔하자 순간적으로 태호 형님 쪽으로 가방을 밀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1심 판결날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태호에 대한 밀수 방조 혐의는 증거 조사 결과 진범은 증인 이명석으로 밝혀졌으며 피고인은 이명석의 계략에 속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1977년 3월 1년 만에 태호는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최종 무죄 판결까지는 또 다시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세월은 흘러 80년대가 왔습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온 나라가 들썩이며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하늘을 찌르고 신도시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천지개벽의 시대였습니다. 영잔의 가족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태호는 다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낡고 빚에는 한옥에서 팍팍한 공무원 월급으로 사는 영자가 안쓰러웠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애들도 크고 당신도 편하게. 여기는 겨울엔 너무 춥고 비 오면 또 새잖아요. 영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허공에 떠 있는 집은 싫어요. 그냥 땅을 밟고 사는 게 좋아요. 영자와 아이들은 낡은 한옥이었지만 비 오는 날에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겨울이면 마당과 장독대에 소복이 쌓이는 눈을 보며 따뜻한 기억을 쌓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넷째 신우이가 영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옷장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며 혹시라도 있을 비상금을 찾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영자가 어렵게 산 블라우스를 발견하고는 이거 나한테 더 어울리겠네. 올케는 새로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중얼거리며 영자의 것을 자기 것 마냥 들고 나갔습니다. 영자가 돌아왔을 때 서랍은 열려 있었고 비상금과 블라우스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셋째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화투로 좀 잃었어. 500만 원만 빌려줘. 아니, 갚아줘. 지금 우리도 애들 학비에 누나 내가 돈이 어딨어? 돈이 없다고? 그럼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 형님, 그것만은 안 돼요. 너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좋냐? 태호 키운 사람이 누군데? 은혜도 모르는 것들. 신우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젊은 날의 상처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재판의 고통, 신우이들의 아빠, 이빨이 무너질 만큼의 시련과 고통, 그 모든 것을 태호는 혼자 감당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준 영자를 위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 무뚝뚝한 남자. 그리고 훗날 그 상처를 치유할 선물을 영자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과연 태호는 무엇을 영자에게 남겼을까요?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태호는 그렇게 영자와 함께 열심히 또 열심히 살았고 두 사람은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엄청난 발전만큼이나 가족을 위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태호는 가남으로 영자보다 먼저 떠나고 허탈하게 장례를 치룬 영자는 남편 없는 방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잊고 지내던 오르골이 남편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70년을 간직해온 오르골. 영자는 조심스럽게 태엽을 돌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년 동안 고장나 있던 오르골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몰래 고쳐뒀구나. 태호는 암 진단을 받은 직후 영자 몰래 이 오르골을 수리했습니다. 영자의 추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때 영자의 손끝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닿았습니다. 오르골 바닥에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오르골 바닥. 작은 나무판이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나무판이 열리는 소리가 끼익 나더니 꼬깃꼬깃 접힌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태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에게 이제 당당히 살아. 그리고 애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은행으로 가. 작은 봉투 안에는 은행 금고 열쇠가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식들 모르게 은행에 가서 안내를 받아 금고를 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계약일은 2003년 3월 12일. 태호는 퇴직한 후 영자에게 말없이 영자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퇴직금과 틈틈이 모아둔 돈으로 영자와 노후에 살 집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두 번째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건 주식 보유 증서. 주식수 만주 취득 단가 주당 500원. 태호는 공무원 월급으로 돈을 모아 주식을 사 두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신발 밑창이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버스 정류장 3개를 걸어 다니기도 했는데 평생 고생만 하고 서는 나랑 같이 쓰지도 못하고. 태호는 영자와 함께 노년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며 차곡차곡 자식들 모르게 모아둔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금고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영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지. 미안해.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젠 아무도 무서워하지 마. 시누이들도 남의 눈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어. 당당히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당신이 웃으며 사는 게 내 꿈이었으니까. 내 평생의 은인이자 내 인생의 전부인 당신. 이 오르골 기억하지? 내가 어릴 적 마이클 아저씨에게 받은 거.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이 가끔 오르골을 꺼내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한다는 걸. 당신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어. 마이클 아저씨가 당신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는 걸. 그래서 나는 몰래 찾아봤어. 1994년 미국 제향군인회에 편지를 보냈어. 1995년 답장이 왔어. Michael Claude is alive and well. 살아계셨어, 영자야. 그 분이 살아계셨어.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마이클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냈어.
그리고 마이클 아저씨가 답장을 보내왔어. 그 편지는 오르골 안에 있어. 꼭 읽어봐. 오르골은 멈춰도 당신은 멈추지 마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12월 15일 전쟁기념관에 가봐. 마이클 아저씨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거야. 사랑해, 영자야.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태호는 30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영자를 위해 모았다는 것을. 70억 원,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재산. 그리고 70년 만의 재회. 영자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됩니다. 영자의 오르골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총성과 울음 속에서 마이클이 건네준 작은 선물. 그리고 1년 전 세상에 없는 사람이 다시 숨을 불어넣은 음악. 그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영자는 마침내 그를 보았습니다. 백발의 노인, 느려진 걸음.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7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전쟁통에 아버지의 손을 놓친 뒤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따뜻한 사랑. 영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듯 마이클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르골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